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드릴 주제는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차금과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양도소득 산출세 과정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 용어 제일 첫 단계가 양도차익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양도차익 계산 방법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추계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 어떻게 한다? 지산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지연이라고 하는 거 이미 한번 산입이 된 거, 그 다음에 증명되지 아니한 것. 지산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필요경배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좀 불안해도 이걸로 먼저 스크린을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추계 결정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매감 환기라고 하는 거, 양도가액은 매감기 순서로 결정하게 된다. 이거 묶어서 얘기할 때는 매감 환기라는 식으로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아까 계산 문제 세 문제를 제외하고는요. 어차피 그건 이제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이니 뭐니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비고 가면은 이걸로 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이게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 텍스트를 하나하나 읽어서 외우려고 그러거든요. 저도 그렇게 공부했었거든요. 그리고 몇 년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는 게 없어요. 제가 해보니 이제 그게 뭐냐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양반이 그런 얘기 했더니 해봤냐고. 내가 해봤거든요. 진짜 정직하게 또박또박 공부 줄줄줄 외워보려고 내가 몇 년을 용을 쓰면서 쓴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 집에서 제가 그 형제가 3형제 중에 제일 이제 3등으로 머리가 좋은 애, 3등으로 머리가 좋은 애인데 안 되더라고. 제가 공부 많이 했거든요. 대가리 나쁘다는 얘기까지는 안 들었어요. 그래서 노력이 좀 필요한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는 들었어도 대가리가 나쁘다 이 얘기까지는 안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얘기할 때 머리가 너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저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이걸 텍스트를 다 외워서 못 풀어요. 그래서 지산증, 그 다음에 매감기, 매감환기 이렇게만 가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하게 될 게 양도소득금액, 이미 구해진 양도차익이라고 하는 데서 뭘 빼야 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라는 것을 빼게 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빼게 된다. 그래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요, 아까 구했던 양도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랫동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짧게 투기한 사람들의 세금 적게 내고 그 다음에 길게 보유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3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소득세 깎아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이 됐을 때 자 이렇게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 계산해서 자 이미 구해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빼게 되면 이것을 이름하여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양도소득 금액이 구해지면 이제 250만 원 빼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기본공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 관련해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중에 출제 이슈가 됐던 게 뭐가 있었냐면 기억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종부세 얘기를 할 때 거기서 출제 이슈가 됐던 게 기본공제액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됐었죠. 이미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서는 어떻다? 종부세 계산할 때 기본공제로 빼주게 된다. 그래서 이미 부과된 재산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실제 부과된 재산세.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재산세 세율이라고 하는 것을 20%, 50% 범주 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가감 조정한다. 만약에 깎았으면 실제 100만 원이 부과된 게 아니라 50만 원 부과됐으면 종부세 할 때 50만 원을 빼주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 가지고 실제 부과된 재산세액을 빼주게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물론 거기서 이제 지금 종부세 이해할 때 이슈가 됐던 것은 바로 자 거기 있었죠. 1세대 1주택 60세 이상이라고 전제가 됐을 때 연령별 공제율, 보유기간별 공제율에서 자 10%, 20%, 30% 이게 60세 이상, 65세 미만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 70세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10%, 20%, 30%그 다음에 이제 보유기간 5년, 10년, 15년에서 거기서 20, 40 얼마 있었지? 50이었었면 20, 40, 50이었었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러면 이제 합치면 80%인데 실제 중복공제는 얼마? 70%밖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게 종부세 할 때 공제 얘기가 하나 쟁점이 됐습니다. 딴 데서는 이제 공제 얘기가 안 나왔어요. 쟁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도 기본 공제 그냥 250만 원 뺀다. 다만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앞에서 논의했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본 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율 70%를 적용을 하게 된다. 딱 요렇게까지만 논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출세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구해진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산출세액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 산출 과정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를 삼습니다. 그래서 몇 번 해도 잊어버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오죽했으면 이걸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쉽게 외워볼까 해서 차금과 공식 먼저 외우시면 이번 수능한테 이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 수능한테 또 같은 얘기하고 그때 지산증 얘기할 테고 매감기 매감환기 얘기할 테고 그 다음에 똑같은 논리 구조로 바로 차금과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해서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주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해서 원래 논의의 쟁점이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 지금 이제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뺀 금액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바로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라 다시 자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 곱하기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보니까 보유기간 3년 이상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 가장 간단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이 되는 토지, 건물, 주택, 그 다음에 뭐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이때 보유기간 3년 이상이 되게 되면 이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히 이제 간간히 이슈가 과거에 됐던 것이 고가주택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1세대 1주택 9억 이하 국내 소재 주택이라고 전제가 됐을 때 그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9억까지는 비과세고요. 9억 초과했을 때 9억까지는 비과세고 9억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소득세 내야 되는데 이것도 고가주택도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때는 보유기간별 공제를 적용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주게 된다. 그래서 이게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양반이 이게 걸렸었잖아요. 삼성동 사저라고 이렇게 불렸던 주택이 있습니다. 그게 한 30몇 년 전에 15개인가 이렇게 구입을 했던 그런 주택이고요. 그 15억짜리 주택이 이번에 뭐 하여튼 아는 사람이었는데 매각한데 78억인가 68억인가에 매각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단순 계산하면 양도소 차익이 벌써 대략 한 5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세금을 때려 맞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로 이 얘기 고가주택에 있어서 보유기간 10년 이상이 되면 100분의 80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다고요.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런 논리구조가 되는 거야. 양도차익이 만약에 한 50억 된다라고 했을 때 0.8 이만큼을 일단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으로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양도차익이 50억이라고 계산했을 때 얼마 40억을 빼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보다 어마무시한 세금을 뜯기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거 이제 너무 심하지. 인간적으로 100분의 80까지 봐주는 건 해도 너무해. 우리 앞에서 종부세 공부할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 연령, 60세 이상, 70세, 65세, 70세. 그러니까 이게 종부세 할 때 100분의 70까지 공제율을 적용을 받으려면은 연세가 75세 이상이 됐었나요?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그 다음에 보유기간이 얼마가 돼야 돼요? 그게 15년 이상이 돼야 돼.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 그 중복공제를 받는다고 했을 때 거기서 또 얼마를 빼야 돼? 자, 지금 최대 70%까지밖에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그 보유세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보유세가 더 고객일까요? 양도소득세 같은 거래세가 더 고객일까요? 국가 입장에서 보유세를 내는 사람들을 귀하게 대접을 해야 돼요. 거래세 내는 사람을 귀하게 대접해야 돼요. 국가 입장에서.
관심이 없구나 이제. 쥐가 국가가 관심을 두든 말든. 아니 국가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보유세 내는 사람은 귀한 손님이야. 어쩌다 한번 내는 거래세 내는 사람은 귀한 손님이야. 보유세가 훨씬 귀한 손님이에요. 보유세가 훨씬 귀한 손님이라고. 보유세는 잘못 건드리면 정권 무너집니다. 아니면 오늘부터 외워요. 보유세를 잘못 건드리면 정권이 무너진다고. 지금 집값이 급등하고 등등등 하니까 마지막 카드가 보유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왜 마지막 카드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잘못하면 정권 무너져요. 대통령 지지율 뭐 지금 60% 뭐 70%까지 치고 가는 적이 있는데 그게 난 지지가 너무 싫어. 그냥 사람들이 날 좋아하는 게 싫어. 기분 나빠. 그래서 나는 지지율 20%를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보유세 딱 10% 올리면 돼. 그러면 아마 10%를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 주머니 당장 돈 빼가는 게 빨리 보이는데 가만히 있겠냐고. 내가 이 일을 좋아하고 지랄을 하고를 떠나서 내 세금이 엄청나게 뜯기는 걸 보게 되면 가만히 안 있는다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보유세를 못 건드리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니까. 지금 뭔 얘기하다가 지금 얘는 보면은 10년 이상 자 보유를 하게 되면 얼마? 바로 80%까지. 와, 이게 열받는 거야. 이게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명박 각하께서 만든 법이에요. 이렇게 공제를 올려버리는 게. 이명박 정부 전에서는 이게 50%였거든요. 그것도 세다고 그랬어. 세금 반 이상 깎아준다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쓸데없는 소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굳이 외운다라면 일단은 논의 쟁점은 보유기간이 일단 얼마? 무조건 3년 이상이 됐을 때 어떻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요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제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율. 고가주택은 버리십시다. 그래서 공제율을 보니까 지금 고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에 있어서는 최대 얼마? 100분의 30. 그 다음에 고가주택은 얼마라고요? 100분의 80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영향가 없어요. 이건 이제 옛날 문제. 실제로 과거의 문제 구성할 때는 보유기간 2년 6개월, 보유기간 3년. 이 싸움만 붙여놨었어요, 사실은. 낼 게 없었어. 그런데 이제 드디어 시험에 출제할 거리가 생깁니다. 바로 적용 배제라고 하는 거. 적용 배제가 이제 출제 이슈가 되는 거야. 자, 우리 앞에서 적용은 중요치 않다고 그래. 기승전결의 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포인트가 안 돼. 유치한 거야. 우리가 앞에서 미등기 양도선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기억해 볼게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공제 적용 않는다. 세율 70%를 적용한다 등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문에 나와도 다 사이드 지문이고 답이 됐던 것은 그럼 무엇이 미등기 양도 자산이냐? 그냥 미등기한 상태에서 양도 먹어야 된다. 미등기 양도 자산. 근데 법에서는 투기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다? 이러한 것들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제 포인트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비사업용 토지 엄청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뭐라고요? 엄청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비사업용 토지는 놀리는 땅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놀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전개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논의의 쟁점을 삼아야 돼. 적용 배제라고 해서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설령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 할지라도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중요치 않고요. 조정 대상 지역 나와 있죠? 끝 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어떻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걸로 끝나는 거야. 자세히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조정 대상자. 그래서 우리가 주택법 공부하실 때 분조투 이렇게 외우셨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누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 거 국토부 장관.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분조투 이렇게 가게 되는데 문제는 조정 대상 지역은 왜 하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주택법 공부를 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 특징이 뭐죠? 일정 기간 동안 전매 제한을 받게 된다. 맞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이 매수 싸게 샀으니까 이걸 일정 기간 동안 다 못 팔아먹는다. 조정 대상 지역, 뭐야? 일정 기간 신규로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다 전매 제한을 받게 된다. 세 번째, 투기 과열지구 뭐라고요? 전매 제한을 받는다. 그런데 투기 과열지구 갖고도 다 전매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작년인가 조정 대상,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하여튼 간에 조정 대상제기란 법제도를 만들었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세금 때문에. 양도소득세 엄청 세게 때리는 데가 뭐가 된다? 조정 대상제기다. 안양도 아마 조정 대상제기일걸요? 별로 뭐 그렇게 레벨이 안 되네요. 저 사는 동네는 조정 대상지역으로 아마 묶여 있을 거예요. 광명. 아직 허접한 동네예요? 그럼 그 동네도? 더 좋은 동네죠. 투기 과일지가 더 좋은 거라고요? 뭐가 좋아요? 기왕 지정될 거 조정 대상자까지 같이 지정을 해줘야지. 그래야 아싸리게 뜨는 동네지. 조정지력 대상 다음에 투기 가요. 네? 원래 비조정, 조정, 투기 가요. 그게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투기 과일지구든 조정 지금 저분이 좀 실무를 좀 하신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내가 직업적으로 떠드는데 다른 건 모르겠고 전매 제한 기간 이런 거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부차적인 얘기고 조정 대상적이 제일 지랄이 뭐냐면 다른 거 다 떠나서 전매 제한 똑같이 적용받아요. 다른 건 상관없는데 얘는 양도소득세 할 때 세율이 일단 어마무시해져요.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은 안 돼요. 그래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정 대상적이 거의 쌍욕 나오는 동네야.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스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가진 자의 아픔이라고. 무소유의 기품에 대해서. 갖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이야. 이거 팔아야 되는데 자식들 세금을 이빠이 때리니까. 그래서 저는 매우 행복한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요. 그래서 이 입만 살아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합격 잘해서 잘 되시게 되면 내년쯤에는 제가 이제 여기 학원 접고 저기를 가려고 흑산도 가가지고 세트장 만들어 놓고 혼자 계속 떠드는 거야. 벽 보면서. 똑같잖아요. 카메라 보면서 떠드는 거. 부러워서 그런 거죠, 지금. 왜 흑산도냐? 비행기가 없어.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 제주도는 넘어올 수가 있거든. 자, 쓸데없는 소리고요. 하여튼 약간 다른 얘기인데 분조투 얘기 다시 한번 체크해드렸고 조정 대상적의 가장 큰 포인트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제일 큰 지역이 바로 조정 대상 지역이 되게 된다.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이 파트에서 굳이 출제를 한다면 지금 나와 있는 문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3년 이상 보유한다 할지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지 않는 것. 조정 대상지역. 요거 하나만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세율도 어마무시하게 때리게 되는데 그 세율은 어차피 우리가 외울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우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 길어졌는데 다시 가십시다. 자, 차금과라고 해서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뺀 금액,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 기간별 공제율이라고 하는 것을 곱해서 계산을 한다. 그리고 사이드 지문입니다. 보유 기간별 공제율. 일반 자산은 보유 기간 15년 이상이 됐을 때 얼마? 30%. 어마무시한 거예요. 세금 거의 안 깎아주는 겁니다. 15년씩 건물 다 썩었겠다 그 사이에. 고가주택은 10년 이상 보유하면 얼마라고요? 100분의 80. 이거 보면 뭔가 좀 열받아야 돼. 물론 이제 이건 이렇게 보셔야 돼. 국가 입장에서는 저게 있어요. 지금 이제 고가주택 이런 것들 자체가 큰 필요가 없어. 중요치가 않아. 중요치가 않은 게 몇 사람 안 되니까 실제 세수입이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서비스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다. 하여튼 간에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뭐라고요? 조정 대상지역. 조정 대상지역 얘기를 딴 데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조정 대상지역이 두 군데서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 했을 때 조정 대상지역이면 2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요거 하나 시험 문제 구성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조정 대상지역일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밖에. 원래 세율 문제가 나오는데 세율 문제는 너무 복잡해서 시험 문제 구성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 정도가 양도소득 금액. 다시 갑시다. 머릿속으로 정리하십시다.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거 겁나 쉬웠어서 이제 지산증하고요, 매감기, 매감환기. 내용 스토리는 복잡한데 지산증과 매감기, 매감환기.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뺀 금액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그러나 조정 대상지의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어떻다?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출제를 할 때는 말입니다. 그냥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만약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한 이런 식의 지문 구성하면 출제 오류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것이 미등기 양도 자산이 아니어야 되고 또 조정 대상자격이 아니어야 되고 변수가 워낙 복잡해져. 그러니까 출제 오류 시비가 나오니까 아예 대놓고 조정 대상자격에 뭐 1세대 2주택, 3주택 소유자 이때 자 보유기간 3년 이상이 되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건 확실히 틀렸거든. 문제 구성하는 테크닉의 문제예요. 그냥 함부로 원칙은 낼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미등기 양도자산 하나만 예외가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괄호 열고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를 제외하기로 함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었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이거 말고도 다 써야 되거든요. 훨씬 더 많아요. 대표값 제가 조정 대상자만 이슈를 삼아놨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 구성은 거의 없었던 주제가 이 파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대상 양도소득의 분류 등에서 요거 한번 우리 앞에서 제일 첫 시간에 공부했던 주제죠. 부동산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하고요. 주식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두 가지가 뭐가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게 된다. 기억나시죠? 요 근래 신문 보도를 보게 되면 주식의 증권거래세라는 세목을 세율을 좀 줄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이 개 거품 물면서 뭐 난리가 나고 있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세법에서 공부할 때 주식 거래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이렇게 배웠거든. 근데 실질적으로 안 내요. 여기서 얘기하는 주식은요. 비상장 주식 등 좀 특수한 형태의 주식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주식의 거래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 내지 않아요. 대신 이제 증권거래세라고 하는 것을 내게 되고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이제 뭐 보시다시피 돈 쓴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세금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게 이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되게 역사가 깊습니다. 매번 거기다가 뭘 하려고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안을 할 때마다 이게 이제 뭐죠? 금융권 회사들이 가만 안 있죠. 주식 관련 회사들. 걔들이 온갖 로비를 다 하는 거야. 개인이 뭐 세금을 내면 얼마나 내겠어요. 뭐 1억 하면은 1억을 번대더라. 1억을 벌면은 그동안은 37만 원 내다가 이번에 세제가 개편 42만 원을 낸다. 근데 첫 번째 1억 버는 사람이 몇천이 될 것이며 주식을 해서 실제 숫자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조세 정의랄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뭐가 되냐면 저것 때문에 이 증권사들이 가만히 안 있지. 세금을 뜯어내게 되면 사람들이 뜯길 세금도 없으면서 아니 그건 주식은 양도 차익이 있어야 되잖아. 담갔다가 쫄딱 망하면 양도소득세 낼 일이 없거든. 근데 사람들이 다들 주식에서 떼돈 벌 걸 미리 계획을 세우거든. 근데 국가가 세금을 뜯는다? 나 기분 나빠서 안 해. 그럼 주식 안 사거든. 그것 때문에 이제 증권사에서 온갖 로비를 할 텐데요. 하여튼 지금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매긴다는 얘기는 홈트레이딩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홈트레이딩이 아니라 비상장 주식 등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하지 않는 주식을 얘기합니다. 해서 하여튼 그렇다 치고 지금 주식 등의 양도소득이 있고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이 있다.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가볼까요? 부동산의 양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 외 회원권 이런 것들의 양도를 얻게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다?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주식 등의 양도에서 이미 우리 종합소득세 할 때도 한번 지적했던 건데 통산하고 구분계산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부동산 등의 양도 한 해 동안 토지, 건물, 지상권 이런 것들을 세 건을 양도했다. 그럼 거기서 어디서는 양도 차익이 발생할 테고 어디서는 양도 차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 전체를 어떻다? 당연히 통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토지에서 양도 차익 5천만 원, 건물에서 양도 차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그럼 이제 통차 갖고 얼마? 2천만 원만 양도 차익 등으로 계산을 한다. 이런 논리 구조가 통산한다는 얘기가 되게 됩니다. 한편 주식 등도 나름의 항목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끼리는 어떻다? 통산하게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이 주식에서 얻은 양도 차손이 2천만 원 있고 부동산에서 얻은 양도 차익이 3천만 원 있을 때 이 두 개를 통산하지는 않는다. 각 호별로 어떻다?
통산하되 코 단위로 넣다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통산이라고 해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차손이 있을 때는 통산한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얘들끼리는 어떻다 통산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식 등의 양도로서 발생하는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차손이 있는 경우 지들끼리는 어떻다 통산하게 된다. 그런데 지금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하고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각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을 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구분 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 내용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유치한 얘기인데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의를 하나 삼아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게 2월 가서 여기까지만 가십시오.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자 부당행위 계산 부위는 버릴 거야. 22회 때인가 23회 때 하나 구성되고 너무 어려워. 왜냐면 요건이 너무 복잡해서 객관식 문제를 구성하는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2월 과세라고 하는 거. 자 일단 요거 하나는 많이 안 나와. 요것도 7년에 한 문제꼴이야. 자 일단 논의의 전제 배우자 등으로부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원래 우리가 자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떻게 했어요?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 등을 뺀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양도 차익이다라고 할까? 그럼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갑이라는 사람이 자 2010년도에 이 부동산을 3억에 매수를 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2020년이 흐른 상태 2020년도에 이르러서 갑이 이것을 5억에 매도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단순 계산은 뭐가 된다고요? 양도 차익이 2억이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야. 또는 이게 15억이다. 그러면 이때 양도 차익이 얼마? 12억이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데 이러면 이제 아까 자 주택 자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 장기보유 특별 공제에 이렇게 들어가서 경우에 따라 80%가 있지만은 1세대 1주택 말고 9억 초과하는 그 주택 말고 나머지 자산은 보유기간 15년 이상 돼봤자 30%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가 어마무시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쓰는 거야. 갑이 2010년도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쪽에 있을까요? 2010년도에 3억에 취득을 했다.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 이 문제의 부동산을 병한테 15억에 팔고자 한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이렉트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어마무시해지니까 이때 어떻게 하자?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을이라는 사람한테 뭘 한다? 증여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그럼 증여하면 갑은 양도소득세 안 내지요?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양도소득세라고 얘기한다고요. 게다가 우리가 증여세법을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배우자 간의 증여 같은 건 6억까지 비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아 그렇다고요? 배우자끼리 증여는 6억까지 비과세를 본다. 그럼 이제 금액을 한번 조정을 해서 볼까요?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여기에 이 금액이 만약에 한자 얼마가 좋을까? 지금 9억 정도의 거래가 된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금을 거의 안 내는 방법이 있어. 자, 이 사람이 3억에 2010년도 취득했다가 자, 을한테 지금 이제 자기가 병한테 바로 9억에 팔 것 같으면은 양도소득세가 어마무시해지니까 배우자 을 명의로 증여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배우자 입장에서는 증여세 안 낸다고 해서 6억까지 세분사들이 알아서 세팅해 줄 거니까 증여세 안 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바로 어떻게 병한테 팔게 되면은 이때 거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왜? 지금 증여받아서 바로 양도를 해버리게 되면 이 사람은 진짜 취득가액이 얼마가 되고 9억이 되게 될 것이고 양도가액이 9억이 돼버리니까 이런저런 비용을 털게 되면 아예 양도소득세를 하나도 안 내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2월 과세라는 조항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을이 5년 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내 양도를 한다라고 한다라면 이때는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자기가 증여받은 그 가액이 아니라 애초에 증여했던 사람이
증여자 취득 할 당시에 가액을 뭐로 쳐주고 취득 가액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대신 필요 경비 뭐 증여세는 중요치 않고 지금 증여자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 등을 판단한다. 그래서 머리 써가지고 중간에 끼어서 증여된 형식을 한번 취해서 장난치게 되는 경우 이때도 어차피 양도소득세는 어떻다? 똑같이 4개 법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해서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사안을 정리하게 되면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거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빼는 금액이 될 거고 이때 이 사람 증여 받아서 5년 내 양도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증여 받았을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애초에 증여자가 취득할 당시의 가액을 뭐로 해석한다? 취득 가액으로 계산한다. 나머지는 그냥 무조건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돼. 보유기간 이것도 뭐를 기준으로? 증여자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보유기간 증여자 기준 3년 이상이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있게 될 것이고 양도소득 세율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논리 구조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양도소득 세율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뭐를 기준으로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 문제에서 쉽게 구성할 때 증여 받은 날로부터 5년 경과돼서 양도를 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증여 받은 사람이 증여 받을 당시의 가액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양도가액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2월 과세. 그래서 실제 납세 의무자는 지금 이제 증여 받아서 이번에 양도했던 그 사람이 어떻다? 양도소득세 납세. 나머지는 쫓아가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사례 문제가 구성이 됐는데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부터 증여 받은 사람이 이 증여 받았던 자산을 5년 내 양도하게 되면 자기들 계산 방식대로 마음대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때는 증여자가 취득할 당시의 가액과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거 빼버리고요. 내용 한 번에 다 소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같은 특수관계로부터 5년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이때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한다? 바로 증여자가 취득할 당시의 가액과 취득 시기 등을 기준으로 해서 양도소득세 계산이 이루어진다. 이 정도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 삼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근데 이건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가십시다. 어딨지? 요거 시가 기준. 아까 지문 속에서 한 번 나왔던 주제예요. 지금 아까 증여 받아서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편법이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매매를 하는 거야.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에 매매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2010년도에 취득했던 주택이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이 2010년도에 취득했던 이것이 3억에 취득했고 지금 2020년도에 팔 때 10억짜리 물건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걸 양도소득세를 줄이게 되냐면은 이 사람이 을을 중간에 낑겨 해서 어떻게 증여 받아서 5년 이거 하면 이제 안 되니까 뭐라고 해? 을과 매매를 쳐. 그러면 이제 중간에 어떻게 한다고요? 상대적으로 세금 약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돼.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얘들이 머리를 쓰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 갑이 3억에 취득했다. 을한테 2억 정도 차익을 남기고 팔았을 때 만약에 세금이 제일 작아지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2억이라 부를 테고 3억 정도의 차익을 남기는 게 전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면 3억을 줄이기 이렇게 편법을 쓴다고요. 그래서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세무사들 동원해서 가장 작은 세금을 내는 쪽을 가지고 어떻다? 바로 양도소득세 줄이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때 나온 것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가액이라고 하는 거 시가 기준입니다. 시가 기준 5%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어떻다? 시가를 거래 가액으로 본다. 그래서 아까 지문 속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3억짜리 물건인데 시가가 3억짜리 물건인데 5억에 거래했다. 특수관계인과 그때는 얼마로 본다? 3억을 거래 가액으로 보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바로
부당행위 계산부인. 요 다음 얘기, 요 얘기는요, 지금 21인가 22에 한번 문제 구성되고 거의 출제를 못해요. 이게 요건이거든요. 이 요건이 어마무시해서 출제 기술상 더 이상 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주제가 취득시기, 양도시기가 되게 될 텐데, 잠시 끊었다가 여기서부터 이어서 취득시기, 양도시기하고 문제 몇 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